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신냉전 시대의 전개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전 시대와 제2차 냉전 시대, 즉 신냉전 시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냉전 시대란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약 46년 동안 미국과 소련 양강대국 관계를 규정한 용어입니다. 이 시기에는 핵 억지력으로 인해 미소 양국 간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6.25 우리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대리전 성격의 국지전이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무너지면서 사실상 냉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 세계 국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본, 기술, 노동, 문화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 공산당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 축출 관련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신냉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 합병한 2014년부터 제2차 냉전, 즉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신냉전이 2019년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미소 간의 냉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결이었다면 오늘의 신냉전은 금융, 천연가스와 외교, 안보를 동원한 대결입니다. 특히 가치와 정치 체제 간의 대립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의 반서방 국가 간의 체제 경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냉전의 특성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상방이 쉽게 화해나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고 유사한 체제끼리의 연대와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신냉전의 위험은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대만 해협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언제라도 우리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도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만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중국군 군용기 16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대만군이 초계기를 파견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정쟁은 세계의 질서를 신냉전으로 몰고 가는 신호탄을
확실히 송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같은 슬라브족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잔혹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대망상과 광기에 찬 푸틴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러시아의 국가주의를 불러일으켜 민주개혁을 후퇴시키고 자신을 새로운 러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기 위한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그의 원대한 꿈과는 달리 러시아의 무덤을 판 휘대의 전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의 역대 황제, 지도자가 모두 몰락했듯이 푸틴의 강압 통치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을 기다리는 곳은 그의 야만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게 될 국제형사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에 직면한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동안의 중립적 입장을 철회하고 아마 나토 가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푸틴의 군의주의 독재 정권은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는 풍부한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러시아의 패권 부활을 목표로 무모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의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는 제가 볼 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해 자국의 영토로 병합 편입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나토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무장병력이 장악한 크림반도 남쪽의 군사기지 앞.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전열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간의 신냉전과 코로나 사태 못지않게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경제전쟁,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의 신냉전이 과거 미소냉전보다 전 인류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영토 보존과 확장을 둘러싼 재래식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미래의 그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나토 서방과 러시아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의 기온이 영상으로 높아지면서 눈 속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 병사들의 시체가 거리 곳곳에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사망한 적군을 추후 러시아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푸틴 정권은 러시아군의 시신을 송환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러시아가 병사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폐허로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걷다가 혹은 급히 도망치는 길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살을 당한 시신. 고문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하기 전 이유 없이 민간인을 총으로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у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세계화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발 신냉전은 세계화의 앞길을 가로막는 매우 비극적인 사태임이 분명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금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필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신냉전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제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위기로 몰리게 되었고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달러 패권 흔들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국 영토의 안전성과 독립적 주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각서에 의해 1996년이죠. 그때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를 무시한 러시아 침략에 대해 그 당시 함께 참여했던 서방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동맹이나 협력 관계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냉혹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입장은 러시아 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사용을 거부하고 두 나라 간의 역사적 경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안보관과 역사관이 매우 유사한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과거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연방 붕괴에서 얻은 교훈도 오늘날의 중러 밀착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시 주석은 구소련 연방 붕괴를 공산주의의 위기라고 보면서 역사적 허무주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미 연대를 과시하고 있는 시진핑과 푸틴의 밀착 관련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중들의 환영 속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경기장으로 입장합니다.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두 나라 아이스하키 청소년 팀을 격려한 뒤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에게 최고 권위의 우위 훈장을 수여하며 미를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신냉전의 각축장이 된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 흑해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충지, 즉 지정학 급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레닌은 우크라이나를 이러면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 되어서 이렇게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 재난이 되어버린 코로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다 보니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신냉전의 국제 질서는 우리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고 부존 자원이 빈약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경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신냉전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모색하고 대응할 때라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신냉전 시대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동맹국가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협력과 통합의 새 지역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시켜 미래 산업에서 절대적인 세계 경쟁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냉전 시대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교훈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위대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내고 힘냅시다. 고맙습니다.